전통적인 친미 아랍 국가들과 다시 관계를 복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원의 중요성은 지금 유가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현재 계획을 하지 않으면 고학력 실업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석유 산업이 고용을 창출한다고 생각하는데 고용 창출 안 합니다. 한 나라나 영향력 있는 국가가 중동을 좌지우지했다면 이제 그런 시대는 갔고, 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보다 우위에 있는 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이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이 중동의 그 뭐라 그럴까요? 전쟁터가 된 듯한 느낌?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뉴스 기사로 좀 보고 있는데, 근데 중동에 대해서 그런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미국이 자체적인 어떤 오일 샌드 뭐 이러저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그 중요성? 이게 좀 많이 사라졌다. 그래서 굳이 피와 돈과 이런 것을 들여가면서 중동에서 평화 유지를 할 이유가 좀 사라진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사실 그게 이제 그 셰일 에너지 혁명 나면서부터 나온 네.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이 1998년에 처음으로 셰일층에서 의미 있는 석유를 뽑아내는 그 시추 작업에 성공했고, 소위 말해서 그 수압 파쇄법으로요, 프랙처링으로. 그러면서 2011년에 셰일 가스 생산으로 세계 가스 생산량 1위 국가가 됐고, 2018년에는 석유 생산량 1위 국가가 됐거든요. 근데 2010년부터 중국이 미국의 GDP의 40%까지 따라왔으니까 이거를 이제 눌러야 되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 때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온 게 피보트 에이시아고요. 사실 피보트 에이시아가 아시아 회귀 정책인데 그 말만 멋있게 한 거고요. 궁극적으로 핵심은 중국 봉쇄 작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봉쇄 정책을 그때부터 써왔던 거고요. 트럼프도 다를 바 없고 바이든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은 지금 그 중국 봉쇄 작전이 기본 국가의 그 정책 방향이에요. 그게 소위 말해서 2011년 10월 달에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외교 잡지에다가 미국의 태평양 시대라고 그랬거든요. 태평양 시대에 중국 잡겠다는 거예요. 그 미국이 분명히 태평양 국가의 일원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거기에 참가하겠다고 그런 거거든요. 말만 돌려서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로 갔는데, 그래서 중동에 대해서는 잠깐 신경을 덜 쓴 거죠. 그런데 이제 중동에 있는 국가들은 미국이 더 이상 우리한테 신경 안 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고, 그러면서 바빠진 거죠. 그리고 2016년부터 모든 거의 중동의 국가들이 동방 정책을 합니다. 네. 그 동방 정책이 말이 멋있죠. 사실 중국으로 가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엇박자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나오는 얘기가 이거 중국 잡으러 간다고 그 방 비웠다가 그 비운 대로 중국 들어온다, 그런 얘기는 했는데, 그게 처음으로 대응한 게 작년 7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와가지고 우리가 떠난 자리에 러시아나 중국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 원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처음 한 거거든요. 네. 우리 떠난다는 얘기도 안 했고요. 예. 그러면서 미국의 정책이 좀 달라지는데, 지금 이제 관건은 유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이 중동에서 인프라스트럭처를 하고 전통적인 친미 아랍 국가들과 다시 관계를 복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원의 중요성은 지금 유가에 달려 있어요. 미국은 유가를 최대한 아무튼 $80 이하로 낮춰야 되는 게 목표고요. 내년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네, 무조건 $80 이하로 내려가야 되는 게 미국의 목표고, 75 정도까지 유지하려는 게 목표고. 근데 이 중동 산유국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마음이 급해요.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뭐 넷제로 언제 가간다고, 그리고 전 세계가 2030년, 40년, 50년이면 뭐 석유를 하나도 안 쓰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는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좀 감정이입을 해보면 우리 저 반도체로 먹고 사는데, 반도체 대체가 나왔고 모두가 다 저걸로 간다 그러면 우리부터도 발등에 불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중동 산유국은 지금 $80를 넘어야 돼요. 그게 유가가요, 항상 이 유가 생산 단가는 거의 뭐 제대로 알려지지 않지만, 지금까지 의견을 종합해 보면 보통 1, 2달러가 원가고 아무리 많아봤자 $10 안에서 해결된다 이거죠. 네. 그런데 왜 $80가 유지하려느냐? 그 돈이 뭐 이 석유 생산 시설에 재투자하는 거 아니라 이거예요. 그게 그 돈으로 새로운 사업 가야죠. 네옴시티. 그렇죠. 네옴시티 뭐 이런 거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급합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유가 가지고 삐걱삐걱 하는 게
사실은 두 나라한테는 안 좋은 거죠. 서로 이게 방향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사우디 같은 경우 보면은 왕정 국가다 보니까 국민들의 여러 가지 불만, 민주화, 뭐 이러저런 그 시스템, 정치 시스템에 대한 불안정 이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복지 정책이 상당히 뛰어나고 그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 유가, 그 국가 수익이 상당히 중요하다. 아닙니다. 점차 줄이고 있습니다. 아, 줄이고 있고 젊은이들 그러니까 가장 큰 변화가요. 이들 국가가 세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금이 없었는데 부가가치세를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아. 그 유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만들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줘야 되는데 사실은 국가에 의존해서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가 내놓은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몇 년 전부터 나온 게 우버 택시. 음. 거의 모든 국민들이 우버를 탑니다. 우버. 아, 또 그게 일자리기도 하니까 네. 그걸로 돈 벌어라. 예, 그래서 국민들한테 우버를 해주고 사우디 국민들한테 이 라이센스를 줘가지고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도 1월달에 가서 사우디아라비아 가가지고요 우버만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게 물가가 비싸니까 우버를 하지 않으면 그 생활하기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예를 들면 카페 라떼가요 6,300원이에요. 아, 한 잔에.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요. 그러니까 물가가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러네요. 네. 야, 하긴 그 외국에서 이렇게 만나면은 사우디 사람들은 다 지가 왕족의 후예라고. 그러면 또 우리 저 이시성을 가진 친구들은 여권 보여주고 나는 이건희 회장의 후예라고 맞대응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네 그렇게 모두가 다 왕족을 떠올릴 정도로 부자라는 걸 떠올릴 정도의 부자 국가긴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그게 좀 어려움이 있군요. 네, 어렵습니다. 지금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현재 계획을 하지 않으면 고학력 실업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될 거라고 얘기돼요. 거의 50% 넘을 거다. 그럼 지금 사우디의 가장 핵심은 20, 30대 이들의 일자리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석유 중심에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가요. 석유 산업이 고용을 창출한다고 생각하는데 고용 창출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석유 산업은 기본적으로 금융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석유가 고용을 늘리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고용을 늘리는 산업, 그러니까 중소기업, 이런 기술, 알짜 기업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젊은 친구들이 국영기업에 다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중소기업을 만들어서 중소기업에서 이윤을 창출을 하고 세금을 내서 나라가 가야지 정상적이 되는데 그런 나라로 가기 위한 몸부림이죠.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우리는 내년 예산을 할 때 올해 우리가 세금을 얼마큼 거뒀고 해서 내년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들 산유국들은 내년 예산이요. 내년 예상 유가예요. 내년 예산 유가를 한 다음에 그 유가를 판 만큼의 그게 석유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유가를 70달러에 맞춰놨는데 유가가 올라가면은 이득이 많이 나는 거고 떨어지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깨지 않으면 이거는 뭐 전 세계가 석유를 안 쓴다는데 나라 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지금 급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뭐 감산해라. 이게 그동안에 그 뭐 혈맹 동맹 관계 따져서 미국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그거 아닙니다.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네, 뭐 미국이 경제적으로.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사우디아라비아 새로운 산업 발전을 가는데 엄청난 돈을 들여줄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많은 그 전통적으로 석유, 가스로 먹고 살던 나라가 마음이 급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증산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감산을 해버리고. 예, 유가를 유지해야 되니까요. 네. 근데 이제 이러한 현상들 그리고 또 중국하고의 그 어떤 가까워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 그리고 또 원유 결제를 위안화로 하고 이러저러한 것들 때문에 이거 뭐 페트로 위안화가 나오는 거 아니냐 무슨 뭐 사우디 이 중동이 중국하고 가까워지면서 미국의 패권이 여기서 완전히 잃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미국 그러니까 제가 그쪽 그 중동의 연구자들과 얘기를 해본 걸로 미뤄 본다면은요, 이들 국가들이 원하는 것은 나는 미국 버리고 중국에 붙는다 그게 아니라 우리 필요할 때 미국과도 손잡고 필요하면 중국과도 손잡고 쉽게 말하면 그동안에는 어떤 한 나라나 영향력 있는 국가가 중동을 좌지우지했다면 이제 그런 시대는 갔고 네.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나라와 순간순간 손을 잡겠다 이겁니다. 아, 그냥 그래서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자기네한테.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거를 이제 결혼으로 비유를 한다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 우리는 미국과 천주교식 결혼한 게 아니다. 천주교는 결혼하면 이혼하면 큰일 나잖아요. 아, 그래요? 네, 천주교는 이혼 못합니다. 아, 그래요? 네, 신자 자격을 박탈해요. 천주교는 이혼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과 천주교 결혼한 게 아니다. 예, 우리는 무슬림 결혼한 거다 이거예요. 무슬림 결혼 여러 아내가 있을 때 4명까지 일부 다처제. 예, 일부 다처제 4명까지 동시에 4명까지 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거기에 또 한 가지 더 한다면 그 또 무슬림의 순니 결혼식이라기보다는 저는 시아파 결혼식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시아파는 임시 결혼이라는 게 가능하거든요. 계약만 맺으면 어떤 한 순간순간만큼 결혼 생활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동 국가들이 하는 것은 무슬림식 결혼인데 이게 순니 결혼이냐 아니면 시아 결혼이냐 할 수 있는데 시아파에서 임시 결혼도 가능하니까 지금 거의 뭐 지금 손잡고 하는 거는 임시 결혼이라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도 우리가 중동하고 지금 엄청 가까워졌어. 우리의 영향력이 커졌어. 그냥 이렇게 좋아만 할 건 아니네요. 대신 그에 해당하는 반대급부를 줘야 되는 거니까. 아, 그럼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보다 위에 있는 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뭐 언론인을 어떻게 하든 말든 뭐 그 나라에 뭐 일어났든 그거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정 불간섭. 그러니까 사실 중국이 그럴 이유가 있죠. 내정 불간섭을 안 하면 자기네들 복잡하지 않습니까? 자기네가 더 복잡하죠. 네, 복잡하죠. 그러니까 내정 불간섭.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 간에 당신이 뭘 하는데 우리는 그 상관없고 우리는 경제적으로 간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중동 국가였으면 좋죠. 그러니까 미국은 친한 친구지만 자꾸만 뭐 왜 이거 하니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훈수를 두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기분이 나쁜데 중국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가 거래만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중동 국가들한테는 중국이 편한 상대죠. 러시아가 편한 거고요. 그러나 그런 시각도 있던데요. 그 미국이 다시 그 친중동 정책을 쓰고 했을 때는 중동 지역의 밑바탕에는 친미, 이 우호주의 이런 것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금방 또 미국에 대한 우호로 바뀔 수 있다. 왜 그 사실은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사우디 같은 경우는 1945년 이래로 미국과 지속적으로 연관되어 왔잖아요. 네.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산유국들의 국가의 중심 지도층 사람들이 어디서 공부했습니까? 다 미국이나 그렇죠. 영국에서 공부했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느 나라가 더 발전하고 어디가 더 앞서 있는 건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미국과 뭐 반미라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미국과의 관계를 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 필요한 나라와 좀 손을 잡겠다. 미국이 소홀히 하니까. 만약에 미국을 채워줬으면 미국하고 가겠죠. 예, 그런 거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노상 얘기하는 거지만 이 부분이 참 잘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동안 우리가 뭐 70년 이상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는데 이제는 미국도 우리 말을 좀 들을 때가 되지 않았냐.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을 보는 눈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어떤 분위기의 가장 최전선에 있는 게 이제 빈살만 네. 왕세자. 근데 이 빈살만 왕세자는 대중적 인기를 바탕으로 좀 약간 우리 조선 시대의 누구죠? 태종. 네. 태종 이방원에 데뷔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도 곤혹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군주의 스타일은 뭐를 혼자 결정하더라도 그걸 다듬습니다. 다듬는 시간이 굉장히 걸려요. 그래서 뭐 결정하면은 이게 실행 정책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빈살만은 그런 게 없습니다. 결정하면 바로 갑니다. 그 대신 이제 단점은 본인이 다 결정을 해야 돼요. 본인이 다 그걸 일일이 간섭을 해야 되니까 안 돌아가죠. 그러니까 실행은 빨리 되는데 본인이 하라는 대로 안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더를 받고 일을 한 다음에 그 다음 걸 뭐 할 걸 또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약점은 있지만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빨리빨리 뭘 바꾸고 할 수 있을 때 그건 미국이 전혀 보지 못한 모습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미국한테는 조금 그동안 혼선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인도하고 손잡고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나 UAE에 이제 철도를 놓는 이런 사업들 이걸로 이제 중국의 1대1로를 견제하겠다 하는데 이게 견제가 될까요? 왜냐하면 중국의 1대1로 하면 워낙 중국에 쏟아붓는 투자 금액이 크고 네 그리고 또 상당히 공격적이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사실은 이제 황구시보에서는 웃더라고요. 그 정도 가지고 네, 그 정도 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 뭘 하면서 하는 것은 신경 쓰이죠. 그래도 네, 신경 쓰이죠. 예, 어떤 형태로 이제 이게 나올지 모르고 인프라스트럭처 나올지 모르고 다만 철도 건설이나 이런 걸 보면은 중국이 더 잘했으니까 미국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미국이 중동에 정성을 들인다라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그닥 그렇게 기쁜 소식은 아니죠. 네. 이번에 사우디하고 이란의 중재를 이제 중국이 해줬잖아요.
근데 그런 의견을 제가 들었거든요. 이거는 중국이 그렇게 노력을 해서 그렇게 화해하게 만든 게 아니라 사우디와 이란이 자체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협상을 하고 얻어진 결과에 대한 그러니까 중재자로 중국을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부터 서로 약속한 것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중국이 어떤 식으로 페널티를 줘가면서 이거를 유효하게 유지를 시켜주느냐, 그게 이제 중요해지는 순간이 왔다. 그래서 중국은 머리가 아플 거다. 네, 중국 못할 겁니다. 아, 중동에 어떤 특성이 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란이 중국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아, 이란이 네. 핵이는 했으나 네, 그러니까 중재자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저는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란을 기본적으로 반석우라고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현 정부는 그래요. 근데 이란은 국민적으로 전체적으로 반석우가 아니라 친석우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알아요. 중국제가 좋은지 한국제가 좋은지, 중국제가 좋은지 독일제가 좋은지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왜 이란은 중국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냐면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미국과 서구가 그렇게 제재를 하는데 그럼 어디로 가느냐 이거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란이 이 샹하이 협력기구로 문을 두드리고 러시아의 경제 틀에 문을 두드렸었을 때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은요. 두드리니까 받아는 주는데 기본적으로, 그런데 상황이 나아지면 이란 니네들은 서방으로 갈 거다라는 기본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란의 제재 문이 어느 식으로 열리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는 프랑스일 겁니다. 프랑스 또 딸이 들어갈 거고, 그 뒤를 따라서 독일이 들어갈 거고, 유럽이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유럽의 기술이 더 좋다는 거 알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국이 이 레버리지 역할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약속 이행이 제가 정확하게 어떤 약속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란과 사우디의 합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때 중국이 어떤 제재를 가하면서까지라도 뭔가 압박과 회유를 통해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유지가 되게 해야 되는데 그럴 그 능력 그건 없다. 지금 그럴 만큼 중국이 체급이 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압도해야 되는데 그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게 지금 그런데 다만 미국으로서는 불쾌하죠. 자기네 역할을. 그러니까 좀 왜 갑자기 너희들이 우리 노는 곳에 들어와서 그걸 하냐. 그리고 사실 국제적으로 좀 미국에서도 미국의 패배다, 이스라엘의 패배다 하는 얘기가 나왔던 게 미국 내에서도 그 사실은 그동안 그런 일이 있으면 물론 미국이 그런 이란과 적대적인 상황에서 중재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거는 알지만 그래도 사람들 눈에는 저럴 때는 저 자리에 지금 왕이가 있는 게 아니라 블링컨이나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미국한테는 철저하게 패배한 거죠. 네. 정신 번쩍 차렸을 겁니다. 이번에. 근데 그 아무리 그래도 또 이게 또 미국도 그 트럼프 대통령의 또 중동 정책은 또 되게 조금 그 파격적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뭐 예루살렘 수도로 인정해주고 네, 여러 가지 네. 논란 속에서도 뭔가 자꾸 발을 빼는 듯한 느낌. 미국 자국 우선주의. 정권이 또 바뀌게 되면 또 복잡해질 수 있다라는 시각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 정권이 보면은 순진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능력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념적이고요. 그러니까 유연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 정부는 요건 많이 먹었지만 유연성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점이 차이가 될 것 같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다시 오기를 아랍 국가들은 바랄 겁니다. 오히려? 네. 지금 바이든과는 뭘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바이든 워낙 그 사우디에도 네. 그렇고 네. 공격적으로 나왔으니까. 네. 참고로 이 중동 국가들이 제일 싫어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오바마입니다. 민주당 정권. 네, 오바마가 도대체 중동에 뭔 일을 한지 아냐고 이렇게 할 정도로요. 오바마는 아주 그냥 잃어버리고 싶은 이름이거든요. 하긴 민주당의 어떤 정책 같은 거 보면 뭐 자유 뭐 이런 거잖아요. 뭐 근데 또 중동이 또 그런 면에서는 좀 체제 네. 시스템이 더군다나 이란 문제에서 그 친하다는 아랍 국가들이나 이스라엘은 한마디도 말 없이 이란 문제를 마음대로 해결했다는 데 대한 분노가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바마를 싫어하는데 오바마의 아류인 바이든을 좋아할 리가 없죠.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중동 하면은 이 석유 그리고 뭐 사우디 특히 그래서 이제 부자 국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네옴시티니 뭐니 막 이런 거 개발하면서 그래서 뭐 한국에 와서도 뭐 이렇게 투자자 뭐 이렇게 하고 해서 도대체 저 부자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면 되지 이랬는데
보니까 지금 뭐 1분기 사우디가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아람코 국영기업이죠. 거기도 1분기 수익이 20% 감소했다.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자금이 이렇게 넉넉하진 않은가 봐요. 자금은 있을 텐데요. 사실은 많이 상장해가지고 석유의 자본을 많이 끌어들이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덤벼들지 않은 이유가 예를 들면은 유가를 올려가지고 그 돈이 다 아람코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람코가 돈은 많고 유동하는 거 많지만 저게 과연 앞으로 성장 발전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 때문에 많은 서방의 그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 한 게 있어요.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난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네옴은 어떻게 쓰든지 지금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라도 뭐 100%는 아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갈 거고요. 그리고 그건 가는데 사실은 그러시잖아요. 진행자 하시는 분들 딱 보시면 이게 될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리고 그 우리 오면은 막 빈살만 그 왕세자 그 뭔가 우리 경제적 혜택 좀 얻고자 막 계약 좀 따내고자 노력하는데 돌아가고 나서 손익계산을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가 최근에 중동 사우디나 중동에서 얻어낸 건설공사 가운데서 수익 난 게 없다. 전부 손실이다. 뭐 턴키 방식으로 해가지고 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예, 그래서 아마도 지금 그 사우디가 자신들의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1차 공사는 마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다 회의적인 눈으로 보니까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보면은 회의적으로 보이는데 너무 거대하고 더 아는 사람들은 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공을 해야지 딱 보는 거 보면 아 이게 맞는 거구나 하고 사람들이 덤벼들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1차는 사우디가 자기네 돈을 들여서 어떻게 쓰든지 이걸 하겠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가면은 거기서 이제 확장되는 거는 이제 외국이 그걸 보고 투자를 하라는 거니까 이번에는 성공을 시킬 거고 이 단계에서 우리가 뭐 많은 투자는 보다는 우리가 수주를 받아가지고 공사하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2의 그 중동 붐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그쪽하고 뭐라 그럴까 전략적 혹은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 타당성은 분명히 있다. 네, 분명히 있죠.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로 가야 됐을 때 뭐 우리나라에서는 재생에너지를 다 충당할 수가 없으니까 중동 국가들과 재생에너지 협력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래서 중동과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으면 많이 협력을 하는 게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로서는 좋은 방식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교수님 모시고 이렇게 중동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다 보니까 그동안 좀 이렇게 풀리지 않았던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 고리들이 좀 연결이 되면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서강대학교 박현도 교수님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